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태색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 경제학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거는요, 우리 경제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미시경제학이 챕터 8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미시경제학의 하나하나의 챕터를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챕터 2장 수요와 공급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각각의 8개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드린 거 잘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두 번째 챕터 수요와 공급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원리를 우리는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그 수업 스타일이 좀 어떠냐면요. 우리 첫 번째 수업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항상 좀 크게 숲을 좀 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숲을요, 단순히 숲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숲들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숲이요, 여기에도 숲이 있고 여기도 숲이 있고 여기도 숲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숲들이 또 연결이 되면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산맥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부는 크게 또 필요할 때는 작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좀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주 큰 이런 흐름도 소위 말하는 산맥처럼 여러분도 경제학의 맥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그때 문제가 필요하다면 그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거기에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하나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고 좁게 보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럼 어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더라도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챕터 2장 수요와 공급 원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선은요, 챕터 2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챕터 2장은 우리가 참 많은 내용을 배울 건데요. 그 챕터 2장을 한 페이지에 딱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뭐냐? 바로 수요와 공급 원리를 배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챕터 2장의 그 페이지의 이름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테마가 뭐냐? 그래요. 테마 1번이 바로 수요와 공급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는 뭐 배우는 거냐? 이런 거예요. 수요 곡선은 왜 이렇게 생겼고 공급 곡선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각각을 공부했다면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왜 여기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가장 챕터 2장의 메인 테마인 수요와 공급 원리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수요와 공급 원리니까요. 요 테마 1번만 배우면 끝 아닙니까? 사실 끝이긴 해요. 끝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구구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구단을 모르고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이라는 학문에도 나름 수학처럼 구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경제학의 구구단인 바로 이 탄력성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왜? 요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손쉽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탄력성은 뭐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냐? 경제학에 있어서 구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탄력성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할 건데요. 수요 측면의 탄력성과 공급 측면의 탄력성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수요 측면의 탄력성은 총 3가지의 탄력성의 종류가 있고요. 공급 측면에 다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나름 이 전체 도식화 그림을 그릴 때는요, 나름 제가 좀 논리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냐? 자, 보세요. 탄력성을 기준으로, 자, 탄력성이라고 적혀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좌측은 전부 다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래요. 수요 측면이 그려져 있고 우측은 모두 다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공급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력성도 이렇게 구분을 좀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챕터 2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거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미시경제학은요, 주로 누구와 누구의 이 거래가 나타나는 거냐면요, 바로 가계와 기업의, 자, 여러분 우리 경제 주체 4대 경제 주체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가계,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정부, 네 번째 뭐였어요? 해외였죠. 자, 이 4대 경제 주체 중에 미시경제는 주로 누가 등장하냐? 주인공이 가계와 기업입니다. 요 두 사람이 주연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정부와 해외는요, 요거는 사실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약간 조연도 좀 그렇고요. 약간 카메오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계와 기업이 거의 주연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잠깐 그 정부가 카메오로 출연하는 곳이 이 미시경제학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정부가 카메오로 출연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챕터 2장.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미시경제학의 끝에 가면 챕터 8장으로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정부가 잠깐 카메오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이 그냥 가만 내버려뒀을 때 여기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걸 정부가 한번 살짝 개입하면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카메오 출연을 잠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부의 정책이 바로 세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세, 세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챕터 2장이라는 큰 이 챕터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원리. 두 번째, 당연히 챕터 2장의 메인 테마인 수요와 공급 원리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사실 끝인데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본격적인 학문을 공부하기 앞서 경제학의 구구단이라고 불리는 탄력성이라는 걸 그 다음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원래 지금 미시경제학의 두 주연은 원래 가계와 기업인데 여기에 잠깐 카메오가 출연한다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정부. 그래서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의 정책을 펼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세 가지 테마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때요? 숲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각각의 테마별 순서대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테마 수요와 공급 원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모든 챕터에는 이렇게 챕터마다 크게 숲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제가 흔히 도식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걸 그려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강의 노트에 반드시 그 챕터 밑에다가 이런 걸 꼭 하나 그려놓으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 첫 번째 테마. 자, 볼까요? 우리 PD님 이쪽으로. 오케이,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은 가격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진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가격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저 가격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 가격은 첫 번째 정보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재화가 희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뭡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그쪽으로 공급자가 먼저 만들고 싶으니까 자원이 그쪽으로 먼저 가는 이런 것들을 자원 배분 기능.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죠. 각종 어떤 그 제품을 만들 때는요. 여러 가지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가격이 오른 제품에는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겠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어떤 이런 기능을 가진다. 이 세 가지 기능 그냥 단순하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볼게요. 수요와 공급 원리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와 공급 원리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그 수요와 공급 원리를 할 때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할까요? 수요가 뭔지 쫙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공급이 뭔지 쫙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수요 측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수요가 영어로 demand예요. demand.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경제학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D라고 표시를 하면 아하, 그냥 수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어의 demand의 앞글자를 따서 수요는 경제학에서 주로 D라고 씁니다. D. 자, 제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여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이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여기가 D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demand의 약자라서 그래요. 자, 여기도 보면 쭉 올라가는 곡선이 있는데 그 S라고 적혀 있죠. 저게 뭡니까? 공급을 영어로 supply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S로 많이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수요 측면을 우리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일단 수요의 정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수요는 뭡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뭐 하는 거다? 그렇죠. 구매하려는 욕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요의 정의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의 이 정의를 통해서 각각의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수요는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의 노트 거기 보시면요 앞쪽에 아까 챕터 1장에서 봤을 때 그 챕터 1장에 보면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량이라는 게 뭐다?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것들. 저량은 뭐냐? 어떤 특정한 그 시점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수요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오케이, 수요는 유량의 개념이다. 수요는 유량의 개념이고요. 영어로 유량을 뭐라고 하냐? flow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첫 번째, 수요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유량의 개념이다. 오케이. 흘러가는 이런 개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오케이. 유량의 개념.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뭐 하는 거래요? 오케이. 구매하려는 욕구입니다. 구매하려는 욕구.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매하려는 욕구니까 여러분 실제로 구매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지금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려는 욕구라서 두 번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사전적 개념이에요. 수요는 뭐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후적, 사전적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뭡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걸 사전이라고 하고요. 사후는 뭡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거를 구매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라서 수요는 뭐다? 사전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전적 개념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수요는요 내가 구매하려는 욕구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여기에 수반이 돼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수요는 뭐다? 능력이 수반된 하나의 개념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그리스의 산토리니 쪽으로 좀 여행을 좀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비행기 너무 사람들이 좀 많아서 좀 북적거려서 제가 그게 좀 싫어서요. 제가 전용기 한 대 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산토리니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저거 약간 도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전용기를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용기를 사고자 하는 욕구는 어디까지나 제가 사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적 개념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여름쯤에 살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전용기를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렇습니다. 전용기 수요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축구 스타 호날두나 메시 같은 사람 혹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정말 부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자 그런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여름에 그리스의 산토리니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그 표 끊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전용기 한 대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그 욕구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건 바로 수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용기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더러운 세상, 그쵸? 누구는 그게 능력이 돼서, 수요고, 이 진짜 더러운. 어쨌든 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아닌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전적 개념이다 보니까 수요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요. 자, 보시면 우리가 구매하려는 욕구가 수요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수요량이라고 해서 한다면요. 이걸 내가 사전적으로 내가 사겠다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게 수요량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사후적으로 산 거는 구매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전적인 욕구이자 그냥 의사를 내비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퀄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다? 내가 올여름에 전용기 한 대를 사려고 해. 그래서 실제 나는 그 정도 능력이 돼요. 능력도 되고 사전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정말 여름에 전용기를 그걸 안 사도 얼마든지 뭡니까? 얼마든지 그건 수요로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용기를 안 사고 요트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수요량과 사전적인 수요량과 사후적인 구매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의도로 한 거지 실제로 구매한 건 아니니까. 그쵸? 오케이. 이게 바로 수요의 첫 번째 특징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수요 함수라는 걸 할 건데요.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수요 함수라는 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QD가 뭐냐면요. 우선 D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수요입니다. 디맨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Q는 뭐냐면요. 퀀터티예요. 퀀터티. 자, 영어로 퀀터티가 뭐냐면요. 수량이에요. 수량. 그러면 D, 수요의 수량, 줄여서 뭐다? 수요량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양,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양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 자, 여러분 이게 함수 펑션인데 어려운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볼게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요 함수라는 건 수요의 양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건 바로 어떤 제품, 그 제품의 가격, 그 다음에 이게 P가 여러분 프라이스라서 그 제품의 가격,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income이라 그래서 이건 소득이 됩니다. 여기는 뭐다? 요거는 그 해당 제품의 가격. 그 다음에 M은 뭐다? 그 제품의, 그 사람의 소득. 마지막으로 여러분 PY는 뭐냐면요. 이거는 요 제품이 아닌 다른 Y라는 Y 재화의 가격을 의미해요. Y 재화 가격. 이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 어떤 사람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이런 그 제품의 가격과 그 사람의 소득과 Y 제품, 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의 가격 등등등 아주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 수많은 요소들 중에 각각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한번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어떻게 되냐? 그 제품의 가격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가격이. 그 제품의 가격이 수요량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그거 더 많이 써요? 적게 써요? 적게 쓰죠. 제품의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제품을 사고자 하는 그 수요가요. 바로 그 제품 가격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제품의 가격이 수요량에 70%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몇 퍼센트냐? 그렇습니다. 30%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고려를 하려면 상당히 그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요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거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변하지 않는다. 즉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 부분을 일정하다라고 가정합니다. 일정하다라고 어떻게 가정해요. 그러면 여기 모든 것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수요함수라는 건 어떻게 결정된다? 어떤 제품의 수요량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 제품의 가격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 수요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몰라도 되는데 그냥 약간 우리 이제 좀 경제학 배우면 좀 약간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식한 말 하나만 설명할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뭐냐? 경제학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변수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걸요. 약간 멋있게 세트리스 페리부스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멋있죠? 네, 그렇죠. 세트리스 페리부스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세트리스 페리부스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도 1차 함수가 제일 쉽지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함수 보면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y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가 5다. 여러분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y 플러스 5z가 7이다. 이런 거 여러분 구하기 어때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두면 되게 구하기가 힘드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머지 변수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일정하다고 가정해버려서 소위 말해서 1차식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요함수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그냥 가볍게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수요함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이 수요함수에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수요법칙이에요. 참, 네, 진짜 우리 경제학과 교수님들 똑똑하신 건 제가 잘 알겠는데 이 경제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별거 아닌 것도 자꾸 법칙, 뭐 무슨 원리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법칙이라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걸 자꾸 법칙, 원리 이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혹시나 여성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성분들의 영원한 애기 뭡니까? 그렇죠. 명품 가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명품 가방 가격이 다운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많이 사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잘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자, 반대로 남성분들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차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림카가 있는데 그 드림카 가격이 싸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차를 살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어떻게 됩니까? 못 사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제품의 수요량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그 제품의 수요량은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 대단한 법칙이에요? 아니죠. 너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럴싸한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예,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요 법칙이 뭐다? 가격과 수요량은 뭐다? 반비례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법칙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별거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법칙, 원리 쫄지 마십시오. 강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딱 보고 물건이 싸다? 이거 사야지. 비싸다? 저거 사지 말아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럴싸한 말로 적혀있을 때 이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는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하고 있네요. 정의, 수요함수, 수요법칙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으로 항상 법칙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법칙의 대표적인 예외 현상이 뭐냐? 그게 기펜제, 가수요, 베블렌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에서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수요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 예외래. 그럼 뭡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사람들이 소비를 더 늘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예외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TV에 보면 재난, 이게 더 재밌겠다. 여러분이 베블렌 효과가 대표적으로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인데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뭐죠? 강남에 가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외제차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 외제차들이 참 재밌는 게요. 부자들은요. 그 외제차가 가격이 떨어지면요. 오히려 그 제품을 잘 안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더 비싸면 비쌀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요. 왜? 내가 그 정도의 그 차를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과시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제가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사실 봤던 건데 너무 웃긴 게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 좋아하십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집에 관심이 좀 많은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블라인드나 커튼도 요즘에 되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재밌었던 게 실제 실화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TV에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 대표적인 베블렌 효과, 과시 효과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 효과를 이제 자기들이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부자 한 분이 되게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이 그 커튼을 이제 자기 집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 매장을 갔습니다. 그 매장을 갔더니 이건 얼마예요? 이랬더니 뭐 이건 한 50만 합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건 한 100만 합니다. 저건 얼마예요? 저건 한 120만 정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싼 거밖에 없고 싸구려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판매하시는 분께서 고객님, 이제 안 거죠. 이 사람 부자라는 걸. 그래서 고객님, 혹시 어떤 제품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자가 이럽니다. 아니, 이런 좀 누구나 살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함부로 남들이 못 사는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비싼 거 그런 거 좀 갖고 나와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사실 저희가 요거는요, 아주 VVIP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창고에다가 보관해 둔 건데, 요거 오늘 고객님한테만 특별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포장지에 싼 걸 싹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죠. 고객님, 한번 보십시오. 이 커튼이요, 바로 이태리 직수입한 원단으로 만든 커튼인데요. 최고급 원단의 최고급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한테나 보여드리는 거 아닌데 오늘 고객님한테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건데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고객이 묻는 거죠. 얼마예요? 요거는요, 요거 커튼 한 장당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커튼 한 5개 정도 해서 한 2천만 원에 그러면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장님이 고객님 역시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2천만 원 결제하죠. 딱 준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5년 전에 그 창고에 쌓여 있었던 재고를 판매한 거죠. 뭡니까? 그렇죠. 역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욕구를 그 판매자가 역으로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부자가 되신 그런 분들을 사실 약간의 희화화하기 위해서 TV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과시효과예요. 비싸지면 오히려 더 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걸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남한테. 그게 바로 수요 법칙의 예외 현상인 대표적인 베블렌 효과, 과시 효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문제에서 같이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요 측면에 정의 받고 함수 받고 그다음 수요 법칙 받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 볼 거냐? 수요량과 수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요거를 물론 우리 슬라이드가 있긴 합니다. 여기 있긴 한데 제가 요거를 일부러 안 넘기고 할게요. 왜냐? 잠시 후 요거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 공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요거랑 좀 매칭을 좀 하려고 제가 좀 안 넘기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 보면서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뭐 할 거냐면요. 네 번째로 요렇게 되어 있죠. 수요량과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쌤, 수요량이 변하는 거랑 수요가 변하는 거랑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요거를 아주 엄격하게 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잠깐만 체크를 할 건데 물론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요걸 막 원론적으로 막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킬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면 여러분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인데 자, 가격이 있고 여기 거래량이 있고 여기도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을 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수요 곡선이 둘 다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처럼 수요량이 변했다. 여기 보면 량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량이 변했다고 하면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제품의 가격이 변하면 그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소비가 늘거나 줄 수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줄어들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는 올라간다는 거. 맞죠? 바로 그렇게 그 제품 가격 때문에 소비가 변하는 걸 수요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동하냐? 자,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요 위에서 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혹은 B점에서 A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봅시다. 무슨 말이냐? A점이라는 건요. 제품의 가격이 P
제로 요만큼일 때 얼마만큼 사람들이 소비하려고 하냐? Q0만큼 소비하려고 합니다. 즉 요만큼만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됐습니까? 그랬는데 가격이 싸졌어요. P1으로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면 자 보여? 이렇게 되면 그때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Q1만큼 어떻게 돼요? 어호 증가하네요. 그렇네. 방금 이야기했던 수요의 법칙 여기서 나오네요. 제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제품의 소비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한 걸 수요량이 변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수요가 변했다는 건 뭐냐? 자, 여기 있는 그 제품 가격이 외의 요소 때문에 이 외의 요소 때문에 그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수요가 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제품의 가격 이외의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까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원래 그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건 그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과 YG와 가격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품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그 제품의 가격만 딱 이렇게 고정을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거지 실제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정하다고 했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어떻다? 증가하잖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 제품의 가격 이외의 요소, 대표적으로 아까 소득이 증가한 거는 가격 이외의 요소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제학에서 요거 이외의 요소 때문에 증가하면 무조건 그래프는 어디로 이동하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는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가격 이외의 요소인 소득의 감소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그렇죠.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사실 왜 그러냐? 사실 그거는요. 여기에 수식을 써서 막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YGL편을 가지고 막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의 테스트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같아서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딱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수요를 총 4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수요의 정의와 두 번째 수요 함수, 세 번째 수요 법칙, 네 번째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수요의 정의의 각각의 특징 설명했고 수요 함수는 원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 요소가 있으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제품의 가격 빼고 나머지는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해서 수요 함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이 수요 함수가 어떤 법칙을 갖고 있냐? 그건 바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네 번째 뭐 했다? 바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다른 거냐? 그건 바로 정리를 하자면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때 소비가 늘거나 주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프상에서는 바로 수요 곡선 위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거. 두 번째, 수요의 변화는 해당 제품 가격 이외의 요소 때문에 소비가 변하는 건데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해당 제품 가격 이외의 요소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요를 설명한 가장 큰 이유는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은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기 있다가 탁 뒤집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수요와 공급은요. 거울을 하나 놓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한 칠판에 적었냐면 공급도 여러분들 지금 강의 노트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공급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급 함수가 있고 세 번째, 공급 법칙이 있고 마지막 뭐 있습니까?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바로 서로가 동전의 앞뒷면 같고 서로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마치 1번부터 4번까지를 세트로 서로가 딱 맞춰서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제 공급, 우리가 지금 수요를 했기 때문에 공급은 비교적 좀 쉽게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공급 들어갈게요. 공급.
자, 공급 한번 해봅시다. 자, 공급. 이거 뭐 거의 딱 맞춰서 되어 있어서 아주 좋네요. 필기할 것도 없네.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공급은 뭡니까? 그렇죠. 영어로 supply라서 앞으로 우리가 공급은 그래프를 그릴 때 S라고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저기 있는 S. 자, 첫 번째. 공급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급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뭐 하는 거다? 판매하려는 욕구입니다. 자, 역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급 역시도 일정 기간 동안 체크를 하는 거라서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유량의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됐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에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역시 사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세 번째. 역시 공급자도 판매를 하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걸 생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 역시도 공급은 능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역시 이 공급량이라는 건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만 싹 바꾸면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적 개념을 공급량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저 공급량과 그 다음 실제 판매량은 사후적 개념의 실제 판매량은 뭐다? 얼마든지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어때요?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마치 동전의 앞뒷면이라서 아주 서로가 세트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공급함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급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자, 공급함수라고 해서 QS예요. 뭐냐? S는 supply, Q는 quantity. 공급의 수량, 줄여서 공급량이 되는데 이러한 공급량은 뭐에 영향을 주냐? 그 제품의 가격과 그 다음 여러분 PY는 아까랑 동일하게 뭡니까? 그렇죠. Y 제품, Y 재화의 가격이에요. 즉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가격 등등등등 아주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경제학자들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으로 영향을 주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역시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가장 크게 줍니다. 가장 크게 줘요. 그럼 나머지는 역시 그래요. 나머지는 별로 이제 좀 비중이 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편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제품의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오케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다. 여러분 유식하게 뭐라고? 세트리스 페리부스에 가정. 조금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 함수는 아주 손쉽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QS, 공급의 수량은 뭐다? FP, 그 제품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공급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공급 함수로부터 우리는 공급 법칙을 찾아낼 건데 역시 별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대부분이 이제 학생인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약간은 좀 감이 없겠으나 그래도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판매하려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가격이 높은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싶을까요? 가격이 낮은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비싼 거를 더 많이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가격이 늘어나면요. 당연히 그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공급량을 어떻게? 늘리겠죠. 반대로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제품의 공급량을 줄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어때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비례 관계.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까지가 공급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외 현상으로 후반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체크만 하시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공급 법칙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세트니까 한번 봅시다. 마지막 수요의 네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였죠.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어떻게? 자, 여기는 지우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공급량과 공급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공급량의 변화라는 건 뒤에 량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양이 있으면요. 바로 요 세로축의 요 요인, 바로 그 제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때 실제 판매되는 수량, 공급량이 얼마만큼 크게 변하느냐 그건데요. 자, 그거는 그래프상 어떻게 한다? 역시 공급 곡선 위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은 원래 P0라는 가격에서
Q0만큼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공급하려는 수량이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뭡니까? 공급의 법칙.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가격 이외의 요소, 아까 전에 일정하다라고 가정했던 대표적으로 다른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런 거. 자, 그런 이외의 요소 때문에 공급량이 늘거나 줄 수 있는데요. 그때 공급량이 늘면 어떻게? 그렇죠.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 줄어들면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때요? 두 개가 완전 세트죠? 그래요. 바로 이렇게 해서 공급량과 수요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선 개념적으로 쭉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적인 측면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론적인 좀 내용들이었죠. 요걸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사실 여러분 우리 경제학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 강의 노트를 보면 웬만한 내용은 다 적혀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그래프는 가급적 좀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바로 그 그래프가 경제학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학은 이런 식으로 말로 쭉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고 나면 마지막 뭘로 기억을 하냐? 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로 기억하냐? 그래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바로 경제학의 실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해서 제가 좀 많이 비워놨는데 지금까지는 말로 쭉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생겼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생겼어요. 이걸 아까 전에 법칙에 의해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나 좀 더 원론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를 체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냐? 그 수요와 공급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원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나머지 수요 곡선의 의미와 공급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시장의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